오늘은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 전개 부분을 크게 두 개로 나눌게요. 아니, 하나로 하려고 했더니 이게 분량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전개를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것은 기준은 공간적 배경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전개 앞부분 1은 변씨에게 돈을 꾼 허생이 매점 매석으로 부를 축적하고 도둑들을 무인도에 정착시키는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개 두 번째는 그 무인도에서 허생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변씨에게 돈을 갚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와 그 다음에 조선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피력하는 부분을 전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전개 1, 즉 전개 앞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박지원의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청나라를 사신으로 갔다 와서 쓴 일종의 기행문이거든요. 그 기행문 안에 옥갑야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 안에 실려있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열하일기, 그 다음에 옥갑야화, 그 다음에 허생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뭐 액자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시험을 본다든가 할 때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배경 지식으로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인공 허생을 통해 관념적 유교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당시 시국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한 방안과 같은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허생이 매점 매석으로 부를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취약한 경제구조, 경제현실을 비판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지배계층을 대표하는 이완을 등장시켜 실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대부 계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면서 현실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 왜 알만한 사람이 없어? 그렇지. 공부하느라고 7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사람들과 만나지를 않았거든요. 바로 운종가로 나가 시중에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운종가라고 하는 건요. 지금으로 본다면 종로 사거리 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한양의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서울 성 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아마 변씨가 그 당시 되게 유명한 아주 부자였나 봐요. 허생이 곧 변씨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말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변씨,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거죠. 이 인물은 조선 후기 신흥 상인계층을 상징하며 허생의 이상실현에 기여하는 보조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보려고 하니 이 무얼인지 모르겠지만 만냥을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비는 게 아니야. 어때요? 그렇죠.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빌려준 걸 돌려받듯이. 그러면서 만냥을 빌려서 조선 경제를 시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자, 당장 만냥을 빌려준 변씨도 독특하고 그 다음에 감사 인사도 않는 허생도 독특하죠. 이런데 우리는 변씨보다는 허생 쪽에다 포커스를 맞춘다면 허생의 기이하면서도 비범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변씨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그지였다. 실띠에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실띠라고 하는 건요 실을 꼬아서 만든 띠를 얘기합니다. 갓신이라고 하는 건요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에요.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거치고 있다.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 자, 이런 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페포파립이라고 합니다.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흘렀다. 자, 이러니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라고 했지만 자, 우리는 여기 실띠부터 콧물이 흘렀다를 보니까
허생이 왜 그지 같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초라한 외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장면을 놓고 본다면 허생이 변씨에게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저 사람을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서 얼굴을 처음 보아서 모르는 사람, 한마디로 생면부지에게 만냥을 그냥 내어 던져버리고 이름도 묻지 않으시다니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요? 나한테 그렇게 꿔줘봐.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결국은 자제들과 주변 사람들이 허생을 대하는 변씨의 태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거죠. 근데 이건 뒤에 내용을 본다면 변씨의 안목과 배포가 드러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대체로 보편적으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을에 늘 항상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한마디로 오바를 많이 해. 뻥을 쳐. 뻥도 그냥 뻥이 아니라 개뻥을 쳐. 개뻥을 치다 이렇게 답을 쓸 수는 없잖아. 그죠? 서술형 4글자 쓴다면 뭐라고 쓴다? 자, 허장성세. 신용을 자랑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이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뭡니까? 자화자찬. 비굴한 빛을 얼굴에 나타나고 뭡니까? 얼굴빛으로 상대방을 꼬시는 거죠. 그죠? 교원영색. 말은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 말 자꾸 되풀이하면서 횡설수설하듯이 하기 마련이다. 이게 보편적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손님은 행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비굴한 얼굴을 띠지 않으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분술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남의 돈을 띵가먹을 그런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만냥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닐 것이야.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만냥이라는 큰 돈을 빌리려는지 나도 한번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만냥을 빌려주었어 라고 하는 거지요.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냥을 주는 바에 이름은 물어서 무엇하겠느냐 라고 딱. 그러니까는 허생을 제대로 본 거죠. 어찌 본다면 변씨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면모를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범하고요. 그 다음에 비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 장면으로 간단하게 본다면 이 씨는 변씨가 허생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허생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봅시다. 허생은 무언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냥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씨의 자제와 손들은 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죠.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실띠에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갓신에 뒷굽이 자빠졌음에 쭈그러지니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흐른 이 초라한 외모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 변씨의 집 자제들과 손들이 본 허생은 그냥 그지죠. 그리고 그러한 그지를 어떻게 믿고 만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결국 이 주변 사람들이 본 것마다 그렇지 초라합니다. 한마디로 뭐다? 경제적 빈약함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변씨는 좀 다르죠. 변씨는 행색은 허술해. 그래 니들 말이 맞아. 그런데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요. 즉 무슨 소리냐,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변씨는 행동에다가 가치를 주죠. 당당한 행동에다가 가치를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는 일 또한 뭐야? 작은 일이 아닐 것이야 라고 해요. 무엇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지? 자, 장사가 단순한 장사가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변 씨가 볼 때 분명히 교양과 지식을 쌓은 어떤 독서, 책 읽기, 내적 가치에 충실한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 또한 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또 다른 큰 일일 거야 라고 짐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영미 교수의 자본의 양상에서 사실은 이 내용이 논문의 전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읽는 부분에서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따왔습니다. 허생은 만냥을 입수한다는 건 구하자 뭐 이런 뜻이죠.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다. 잠깐. 이 허생이 지금 돈을 구한 이유는 뭡니까? 그 원인, 계기는 집에서 아내가 배고프다고. 자, 글만 읽어서 뭐 하냐고.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냐고. 아니냐고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만냥을 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 돈 구했어. 하고 집으로 가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생이 집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안성은 왜 갔느냐? 거기는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요지야. 한마디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허생이 안성으로 간 이유는 지리적 특징 때문이네요. 거기서 배추, 밤, 감, 배며, 석류, 유자, 귤 등 속의 과일을 모조리 2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과일은요, 그냥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그 음식을 매점 매석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양반의 허례허식을 나타내는 소재다라고 하는 건 뒤에 내용까지 봐야지 우리가 체크돼요. 어디? 여기죠.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그놈의 과일 때문에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낸대요. 과일 없으면 못 지내나? 지낼 수 있잖아. 바나나도 괜찮고 파인애플 이런 건 없었나? 암튼 간에 과일 때문에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낸다는 것은 결국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례허식이라고 한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대목은 매점 매석의 결과가 되겠네요.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 형편이 알만하구나.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만냥이라는 어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왜? 한 개인이 빌려줄 수 있는 돈, 한 개인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이잖아. 근데 그 돈 가지고 이 나라가 박학 뒤집혀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거죠. 이것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올바른 상업과 유통 질서가 확립됐을 때 비로소 조선의 경제가 부강하게 된다는, 즉 이용 후생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냥 가지고 10배의 값으로 되사겠어? 그러면 10만냥이 된 건가? 시드머니가 상당히 세졌네요.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로 건너가요. 그리고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말총을 왜? 그랬더니 말총은 상투를 틀 때 머리에 쓰는 망건의 소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당시 양반들의 허례허식에 대한 조롱과 비판이므로 이 말총은 허례허식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값이 10배로 뛰어 올랐다. 역시 매점매석의 결과죠. 그러면 만냥 가지고 10배에서 10만냥, 10만냥 가지고 10배 하면 100만냥. 와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매점 매석을 통해 돈을 번 허생. 자, 여기서 우리가 허생의 상행위, 즉 장사하는 행위가 갖는 의미를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일을 몽땅 쓸어요.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총을 재에다 쓸어요. 그러면서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요. 즉 이 허생이 산 것은 과일과 그 다음에 뭡니까? 말총이에요. 근데 이 과일과 말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민중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반들의 삶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분명히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양반들의 거칠애를 치중하는 허례의식을 보여주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이때 말하는 늙은 사공은 뒤에 허생이 빈섬이 없던가요? 있습지요? 할 내용으로 본다면 빈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허생을 돕는 보조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웨어리지 빈섬 했더니 웨어리지 빈섬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봅니다. 허생의 이상을 실험하는 공간이며 홍길동전의 율도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여요. 사공이 말합니다.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죠. 아마 사문과 장기의 중간쯤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저절로 물어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빈섬의 모습이죠. 여기서 결국 뭡니까? 어떤 원시 자연의 풍요로움과 함께 허생이 이상을 실현할 만한 여건 뭡니까? 과일 열매가 저절로 익었어요. 짐승들이 떼지어 놀고 있어요. 물고기들이 사람 보고 놀라지 않아요. 한마디로 먹고 살만한 것들이 쫙 있어 없어? 쫙 있어.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기대감이죠. 자네가 만약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것세 라고 사공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공은 당연히 컬 오브 카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는 빈섬을 물색하는 허생 또는 이상적 공간을 물색하는 허생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왜? 전체를 조망하려고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한다는 거 뭐야?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땅이 천리도 못 되니 공간이 부족하네. 그럼 섬인데 섬이 뭐 넓으면 얼마나 넓겠어. 어쨌거나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부가옹 즉 뭐야 부잣집 늙은 주인 정도는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먹고는 살만하지만 땅이 천리도 못 된다는 것이 한계구나. 그래서 아쉽고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단 말씀이요?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저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봐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마디로 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지역을 다스린다는 거죠. 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지역을 다스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덕치주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빈섬에 도착해서 그 규모적 한계에 실망하는 허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 장면이 두둥 바뀌죠?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군도라고 했나요? 이거는 도둑의 무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누가? 조정에서는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대요. 한마디로 집권층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 가만히 있으면 배고파 죽겠고 나가면 잡혀 죽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야? 진퇴양난.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1000명이 1000양을 빼앗아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죠? 1인당 한 양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어? 없어? 논밭은 있어? 허허. 어이없는 웃음이죠.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도둑이 된단 말이요? 그 말은 결국은 땅이 없고 처자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Y 어째서 무엇 때문에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아내가 있고 집이 있고 소가 있고 땅이 있으면 도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민이 된다는 거죠. 결국 양민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아내, 집, 소, 논밭이 되겠네요. 그럼 도둑놈 소리 안 듣고 살면서 집에서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봐 걱정하지 않고 왜 도둑놈 소리 안 들으니까 길이 의식의 요족 넉넉함을 누릴 텐데 라고 하니 기가 막히죠. 왜 아니 바라겠어. 다만 로또를 보면 아니야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요. 결국 뭐야,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 머니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도덕이라든가 윤리, 가치관을 중시하던 조선 중세 시대에서 조선 후기 근대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상업자본에 대한 어떤 근대적 자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등이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가 있어. 내일 바다로 나와보.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왜?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No thank you.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라고 해서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조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군도를 회유하는 허생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두둥, 군도들이 바다에 나가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30만 양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크게 놀라서 줄지어 절을 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갑자기 웬 장군? 이라고 한다면 호칭이 갑자기 변했죠. 이렇게 호칭이 변했다는 것은 군도들의 허생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너희들 힘껏 치고 가거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만 양 이상 지지를 못했다. 더 지고 싶어도 오히려 더 떨어져. 결국 뭡니까?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면 그건 죽는 거죠. 허리 부러지죠. 자, 여기까지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한 풍자가 되겠습니다. 너희들 힘이 한껏 100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은 양민이 되려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 한 사람이 100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 왜? 땅은 있거든. 오케이? 거느리고 오너라. 최소한의 조건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허생의 말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자, 일단 여기서 군도들을 이렇게 모은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군도들을 통해서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세계를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군도들이 좋다고 흩어져 간 것은 자기네들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생은 몸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그렇죠. 가서 농사 지으려면 최소한 1년은 버텨야겠죠. 그죠? 라고 보시면 돼요. 군도들은 빠짐없이 돌아왔다. 다들 배 싣고 그 빈섬으로 향했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자, 허생 한 개인이 도둑을 몽땅 쓸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동안 나라가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허생의 입장에서는 허생의 비범함과 이인다운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고요. 당시 조정, 집권층의 입장에서는 무능력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꼴랑 몇 개의 문장, 3개의 문장으로 요약해서 진술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군도들을 설득하여 빈섬으로 가는 허생.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서 울을 만들었다. 울이라는 건 울타리예요.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새해만큼 걸러지지 않아도, 한마디로 휴경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이삭이 달렸다. 결국 농업을 통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무역을 했다는 얘기네요. 장기라는 곳은 30만여 원화 되는 일본의 속주이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유를 하고 은 100만 양을 얻게 되었다. 띵용! 국제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이죠. 결국 빈섬에서 허생은 농업과 그 다음에 무역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경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 자, 국가와 허생과 국가는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상황은 뭡니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글거리고 있죠?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다는 말이요? 라고 하는 군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땅, 처자식, 결국은 경제적 궁핍이죠. 이 경제적 궁핍이 원인인데 국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강압적으로 체포하고 두들겨 팼어요. 양민들이 도둑이 되는 원인은 분명 땅과 처자식, 즉 경제적 궁핍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어떤 처벌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는 민중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또는 살피지 못하는 당시 집권층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허생은 한 사람이 100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 거느리고 오너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해집니다. 이는 결국 뭡니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허생의 비범함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생은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두둥.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겠어요? 조그만 시험이겠죠. 그죠? 군도의 교화, 이상사회 건설 시도,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 해외 무역을 통한 빈민구제, 부의 축적, 두둥.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땐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부터 해결하고 문자를 만든다는 건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의관을 새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부하게 하는 거죠. 생계 문제 해결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신학적인 태도가 드러나고요. 굳이 이걸 한자로 쓴다면 곡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 한자가 아니라 속담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땅이 좁고 덕이 엷으니 이게 문제네. 나는 여기 떠나련다. 바이바이.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일종의 식사여절이에요.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라. 이건 뭡니까? 그렇죠. 장유유서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식사 예절이나 장유유서와 같은 기본적인 관습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은 기본적이지 않은 것을 존중해야 하는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배들은 모두 불사르면서 잠깐 장기도로의 해외 무역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다른 배들은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육지와의 교류를 막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하고 돈 50만 냥은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가 100만 냥이 생기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 라는 거죠. 이는 조선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야 말할 것도 없을 것을 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 한마디로 지식인들을 모두 골라 배에 태우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당시 지식인층, 4대 부층에 대한 비판이고요. 굳이 우리가 관용어로서 표현한다면 식자우한 내지는 아는 것이 병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시험을 마치고 빈섬을 떠나는 허생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체크할 건 뭡니까? 그렇죠. 빈섬이죠. 또 뭡니까? 그렇죠. 조그만 시험이죠. 빈섬은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배꼽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새해만큼 걸러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9싹의 이삭이 달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 수 있을 정도로 뭐예요? 해외 무역이 적합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허생은 이러한 공간에 도둑들을 데리고 가서 조선 사회와는 다른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허생이 생각하는 이상사회란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과 해외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 그 다음에 빈민구제, 그 다음에 나라의 안정된 사회 구성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한 것이 바로 뭡니까? 허생의 조그만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 전개 앞부분, 변씨에게 돈을 꾼 허생이 매점매석으로 부를 축적하고 도둑들을 무인도에 정착시키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